오늘부터 해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여기 나와 있는 잔 헤이덕이라고 하는 2000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또 이게 닮고 싶은 그런 건축가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잔 헤이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지금 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친구가 제니퍼 리가 헤이덕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헤이덕 책 만들 때 조교로서도 했고, 그래 이걸 어디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잔 헤이덕이나 그 블랙 아키 그 소위 말하는 흑색파 건축가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여기 우리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박준호 건축가. 이 외에는 옛날에 서혜림 선생이 있었는데 지금 서혜림 선생은 한국에 없고요. 인도밖에 지금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한 50대 중반 넘으면 알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잔 헤이덕은 건축가이면서 시인이고 예술가이면서 교육가인데 뉴욕에서 거의 모든 삶을 보내고 쿠프 유니온의 그 딘을 25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IMBA에서 뭐 또 다른 사무실에서 잠시 있기는 했는데, 그러고는 곧바로 65년도에 뉴욕에서 작업을 시작하신 분인데요. 사실은 잔 헤이덕의 건축을 여러분들에게 두세 시간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렉처는 잔 헤이덕 중에서도 특별히 시선의 문제와 잔 헤이덕이 시선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자신의 건축의 과제로 삼았는지, 그리고 이게 추상,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잔 헤이덕 건축에서도 특별히 그 시선과 응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잔 헤이덕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잔 헤이덕이 어떤 양반인지 잔 헤이덕의 이미지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미지 우선 그냥 쭉 간단하게 있는 전체를 간단하게 그냥 쑥 지나가듯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펑션이 있구나. 계속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한 1초씩 해서 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다 끝난 거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이 생크추얼이라고 하는 거는 헤이덕의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음에 뭐 작품 얘기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워낙 이상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든 그 건축가들의 작품하고 이질적이고 낯설고 이게 과연 건축인가, 이게 뭐 애들 마치 초등학생들이 환상을 가지고 그 마구제비로 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간중간에 도면에 나오지만 이건 굉장히 정확한 디멘션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스타디까지 완벽하게 해서 이 드로잉을 이제 뭐 AA스쿨이나 조지아타ек에서 실제로 만들어서 휘트니 뮤지엄에서 전시도 하고 또는 심지어 본래는 미국에서 커네티켓에 두기로 했던 집이 네덜란드에 집을 짓기도 하고 등등 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텍토닉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입니다. 한눈으로 보기도 좀 낯설은데 이 많은 헤이덕의 작품을 사실은 몇 시간 만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리고 잔 헤이덕이 한국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논문을 썼을 때 찾아보니 우리나라 잔 헤이덕에 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 헤이덕에 관한 논문을 제가 처음으로 썼고 뭐 이럭저럭 해서 학회 논문을 여러 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그래픽으로 나오는 3D는 우리 그 당시 학생이 작업한 겁니다. 실제 헤이덕 작업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은 전부 다 우리 학생이 만든 실제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던 작품인데 그래서 오늘 그 헤이덕 그 건축 세계에 물론 극히 일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덕의 건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리들이 우리 한국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그 관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헤이덕은 실제로 굉장히 혁명적인 교육자면서 혁명적인 건축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혁명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할 때 따라 나오겠지만 지난번 토요일 날 집담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건축가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이 아니라 을이지 않습니까? 을인데 헤이덕은 그 을의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건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자본과 건축주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작업을 하고 그 작업한 것들이 이제 헤이덕용어로 말하자면 등장인물이 한 400에서 500개가 정도 되는데 그 400개 내지 500개가 만약에 누군가가 원한다면 그 중에서 맞는 것들을 주고 그리고는 그 캐릭터들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포즈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베를린 매스크에는 46개의 캐릭터를 베를린 그 사이트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자기 캐릭터를 디자인을 해서 베를린 시민과 베를린 정부가 그걸 어떻게 20년 또는 30년 또는 60년 동안 지을 그 프로세스까지 결정해 주는데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짓든지 말든지 혹은 일부를 짓든지 말든지 또는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을의 입장이 아니라 건축가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건축가가 내가 건축의 그 리서치를 통해서 탐구를 통해서 찾아낸 그 아이디어들을 사회에 공유하는 나의 아이디어를 세상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건축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친구 그 헤이덕 선생님은 그 소셜하고 폴리티컬한 그 역할이 건축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건축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굉장히 혁명적인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몇 가지 했는데요. 굉장히 거구고 덩치도 크고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카리스마에 기가 눌릴 정도로 그 존재감이 대단하신 분인데 헤이덕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아이젠만이 있는 헤이덕이 나타나면 아이젠만이 뭐 거의 꼬리를 감추듯이 얼음 밑에 애처럼 변하고 그 당시에 있는 뉴욕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헤이덕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현존감이 워낙 대단해서 그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 교육가로서 그가 차지한 위상은 오늘날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헤이덕 건축은 첫 번째는 건축을 하나의 크리틱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덕은 건축이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내면에 대한 성찰 이 두 가지의 전면에서 건축 행위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헤이덕이 어떻게 해서 포멀리즘으로부터 점점
포에틱하고 리트러리하고 알레고리컬한 내러티브로 옮겨왔는지를 설명하겠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큰 흐름과 그 큰 흐름 안에서 시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그 데이빗 사피로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헤이덕하고 굉장히 친분이고 헤이덕을 그 뼛속까지 안다라고 할 정도로 정통하신 시인인데, 같이 데이빗 사피로도 학교 그 쿠프 유니는 있었죠? 제니퍼 그 학교 있었죠. 예. 워낙 이분이 쓴 바에 따르면 헤이덕의 작업은 크리틱에서부터 모든 것은 크리틱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리틱 하니까 이 말뜻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 영어로 크리틱은 영어로 social form of criticism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크리티시즘의 사회적 행위. 이게 영어로 크리틱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크리틱으로 보는데 어떤 크리틱으로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건축가들은 거의 모두 자신을 둘러싼 세상, 자신을 둘러싼 시대와 대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시대의 문제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 시대의 문제의 깊은 그 고통과 문제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파고든 시대의 문제가 인간의 영혼에 잠식한 부분을 그게 슬픔이든 또는 뭐 좌절이든 또는 죽음이든 이것들을 작품 속에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인데, 역시 헤이덕도 그 시대의 문제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서서 자기의 건축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변덕스러운 절충주의에 그 영혼 없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영혼을 잃어서 형태놀이에 치우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패러디나 팝아트나 상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부정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 헤이덕은 그것에 전념되어 있는 미국 사회의 그 어둠들, 이런 것들을 건축을 통해서 중반기 넘어가서 후반기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초반기에는 엄격한 포멀리즘에 마치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작업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출발하다가 점점 더 이제 문학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넘어오는 단계인데, 거기다가 그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패션에 이게 심취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건축을 그렇게 보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이게 미스테리가 없는 그 헤이덕에 따르면 일종의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은 이 미스테리가 굉장히 좀 소중한데, 세상은 전부 다 인스트루멘탈 로직, 그러니까 도구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업과 도구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에 비판한 행위로서 이제 건축을 출발하고, 또 하나는 fundamental critique of discursive culture, 모든 것들을 말로 언설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 세상. 그래서 certainties about organization of the world, 세상의 조직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세상의 맛이 확실하다고 이게 진리처럼 믿는 것에 관해서 헤이덕은 물음을 제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낯익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거리를 두고, 낯익은 세상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성을 잉태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건축을 통해서 출현시키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의 기능주의에 대해서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을 건축이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칼출이나 문화적인 키치 이런 문제. 그래서 헤이덕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건축의 병리, 퍼톨로지. 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질병에 들어있고,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인간 영혼을 없앤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지금 그때 헤이덕 시대나 지금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인, 여기는 건축을 말하죠. 건축 영역에 이게 엄습되어 있는, 잠입되어 있는 그런 질병들,
그래서 architecture is being in a sick state in many ways. 오늘날 건축은 여러 측면에서 질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사피로는 그래서 당신을 서지컬 아키텍처라 불렀다. 그러니까 헤이덕이 하는 말이 I know that appropriate. 그게 맞다. 나는 그래서 외과 의사로 건축을 간주한다. 그래서 데이비드 사피로가 다시 물어봅니다. What would your largest principle of criticism? 그럼 너가 너가 하고 있는 건축이 크리틱이라면 크리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헤이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Two things. There's no life in it.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에 생명이 없다. 또 하나는 no possibility of death of it.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도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female time in architecture. 그래서 지금은 여성의 시간, 뭐라 그럴까? 여성성을 복원해야 될, 여성성에 천착해야 될, 여성성을 작업해야 될. 그래서 지금은 여자의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나왔듯이 팝아트가 우리 시대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풋노트는 제가 밑에 다 달았는데요. 필요하면 이거 다음에 복사라든지 아마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마 다 따라 적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가 멀리서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을 하나의 크리틱으로 생각했다면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건축을 포에틱 스페이스 또는 포에틱 내러티브로 생각했습니다. 이 포에틱이라고 하는 말이 비스듬하게 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사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세상이 있거나 뭔가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diagonally,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나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빗변처럼 세상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변은 일종의 뭐 1대1 대 루트 2라고 그러면 루트 2가 되는 거죠. 무한한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을 시라고 하는데요. 헤이덕의 건축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이 한 친구에 따르면 헤이덕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십시다. 헤이덕은 페르수스와 같다. 날개가 달린 테러리스트다. 그래서 건축의 메두사를 처단하는데 메두사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거울 속으로 보면서, 그래서 건축의 메두사를 목을 자른다. 그래서 건축의 메두사로부터 이 레셔널한 합리성의 도구성의 도구적 이성에 기운 것, 그리고 언설적인 이 두 개의 목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헤이덕의 건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헤이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뉴욕 파이브라고 이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헤이덕은 뉴욕 파이브란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 파이브는 마치 그레이 아키텍처에 대비한 것으로서 피터 아이젠만이 만들어서 뭐 주로 이제 그 쿠퍼 유니온에 4사람이 나오고 마이클 그랩스는 아니긴 한데 5사람을 묶어서 뉴욕 파이브라는 이름을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88년도에 디컨스트럭티비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전시가 열렸지만, 실제로는 헤이덕이 가장 그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에 가까운 정신과 일종의 파토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데리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헤이덕을 그 전시에 초청을 했지만 헤이덕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헤이덕은 뭐 유명세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알고 있는 잔 헤이덕의 뉴욕 파이브라고 하는 용어는 그를 잘못 알고 있거나 그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그를 아는 거니까 뉴욕 파이브의 일원이다 이렇게 뉴욕 파이브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탈로 칼비노라고 우리나라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도시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이탈로 칼비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뭐 등등 해서 페르세우스 요구에 나오죠. 페르세우스 나오고 오직 간접적 시선에 의해서 드러난 이미지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페르세우스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를 시인이 맺는 세상에 대한 관계성의 알고리로 나는 본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메두사의 얼굴을 자르는 메두사의 세상을 대면하는 시인의 방식이 바로 페르세우스다 해서 이탈로 칼비노라든지 아까 말한 그 이게 반덴베르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또는 시인들이 문학가들이 그 잔 헤이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 헤이덕의 그 책 중에서 가장 집대성되어 있는 자신의 작품을 40년간에 걸쳐서 리서치하고 탐구한 것을 집대성한 것이 마스크 오브 메두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40년분을 그러니까 헤이덕이 학생 때 했던 학생 때 작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거의 그 말기까지 작품을 다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아마 사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마 제가 최근에는 안 찾아봤는데 그 중고책도 수백 불, 뭐 500불, 700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 책이 헤이덕의 건축을 하는 가장 요체에 해당되는데 여기 마스크 오브 메두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 바스카니아, 뭐 파시눔 이런 데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게 곧 악한 눈이라는 뜻이고 이 바스키아에서 여기는 악한 눈과 악한 눈에 대한 대항 마력, 그러니까 악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항 마력까지를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뜻입니다. 원어가, 마스크가. 그 다음 메두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르곤, 새 고르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고 첫 번째가 바다의 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새 고르곤 중에 한 명인데 메두사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여왕이라는 뜻인데 여기 뭐 저 워낙 글자가 읽어보기 힘드는데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그 정사를 나누다가 아테나에게 이게 아테나의 눈에 이게 잡혀서 이게 좀 진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테나에게 이제 걸려서 아테나에게 이제 사랑의 그 질투를 받아서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결국은 이 페르세우스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시기와 질투에 불이 탄 아테나 여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에 뱀이 나고 하는 흉측한 괴물로 만들고 메두사를 보는 사람은 즉각 돌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두사는 시선이라고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서구사에서는 메두사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마지막으로 20세기 초까지 서구에는 중요한 하나의 알레고리 또는 심볼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그 현상으로서 나타나는데 이거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 앞에. 그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니, 그 앞에, 그 앞장에 지금, 쭉 내려가 보세요. 여기, 이거 훨씬 자세히 나오네요. 그래서 메두사가 그 제우스 아들인 페르세우스를 시켜서 메두사를 이제 처단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신으로부터 무기를 선물받아서 이제 메두사를 목을 자르러 가는데요. 아테나로부터는 방패를 받고 에르메스로부터는 날개 달린 신발을 받고 하데스로부터는 모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메두사를 딱 보면 우리가 돌로 굳어서 죽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보이는 방패에 이게 메두사를 비춰서 날개 달린 신발로 재빨리 날아가서 이 칼로 목을 자릅니다. 근데 이 칼로 자르는데 아까 저 메두사 사진을 보셨지만 이 메두사는 항상 여러 가지 의미로 서구에서는 일종의 부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괴물인데 이걸 부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눈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서구와 심지어는 동양에 깔려있는 이것을 메두사를 통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그래서 메두사는 공포와 미와 추, 혐오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욕망의 대상이자 죽음에 이르는 길, 이 이중성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서양에는
트랜스히스토리컬, 역사를 관통해서 메두사의 경험을 두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게 수십 년간에 걸친 서구 문화사를 문헌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뭐 평온하고 이럴 때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인간이 정체성이 불안정해지고 시대가 혼란해지고 이럴 때는 데카당트하고 매너리즘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인간이 혼란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을 때는 메두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상에 질병이 있을 때죠. 그런데 세상이 연속적이고 인간이 그 세상의 그 혼란들을 지배하고 이럴 때는 메두사가 인간을 자연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인간화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스려서 우리에게 쓰이는 존재로. 그러니까 메두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시대상하고 같이 연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아름다움의 이상과 관계되는데, 이 아름다움은 하나는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볼 때 느끼는 아름다움, 또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니라 타자에 대한, 낯선 것에 대한 이질적인 것에서 매혹을 느끼는 이 두 단계와 메두사의 두 그 속성과 역사적 또는 문화적, 역사를 관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쭉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게 흔히 알다시피 이제 세기 말의 경험에서는 뭐 이제 뭐 회화나 뭐 이런 등등에서 나타나서 나르시우스가 메두사가 되고, 그래서 급진적인 타자성이 메두사로 등장한 그런 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걸 왜 보여주느냐 하면, 헤이덕이 왜 마스크 오브 메두사를 자신의 건축 전체를 설명하는 또는 건축 전체의 어떤 그 원리로 설명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티노를 보면 일상이 불완전하다거나 엄청난 부정성의 힘이 있다거나 사회를 비판할 방편이 없다거나, 그리고 지배되기를 요청하는 심리적 결과로 악마의 눈이 출현하는데, 이럴 때는 신화적인 제2의 기법들을 통해서 되기의 역사성을 가면으로 삼음으로써 위기의 기간 동안 자신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욕구를 만족시키는 마법 걸기의 순간이 발생한다. 이걸 이제 그 인류 문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헤이덕의 건축에서 시선과 응시의 문제가 어떻게 해명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이덕의 이 용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It's the female time in architecture. 이거 이제는 건축에서 여성의 시간이다. 지금 우리는 여성성을 천착해야 될 세상이다. 왜 여성성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눈은 본다는 것은 남성과 긴밀하게 서구사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팽글러는 사람의 시선은 뭔가를 대상화시켜서 보는 자와 거리를 만들고, 그 대상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이로 삼는 또는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적 계기로 시선의 감관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걸 지배적 계기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락강에 따르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눈은 사악하다. 그러니까 선한 눈은 없다. 인간의 모든 눈은 사악하다. 유일하게 사악하지 않은 눈은 성경이 아니라 그 부처의 그 눈, 그 여마시중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서구사에서는 눈은 모두 사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femal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서 시선과 응시가 왜 여성성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결국 나는 female을 탐구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메일과 피메일의 스페이스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자의 숨으로 쉬어야 하고,
여자의 생각을 건축에서 숨쉬어야 한다. 여자의 공기가 우리의 대상, 여기는 건축물이겠죠. 건축에 수태를 하면 우리는 그때 깜짝 놀랄 것이고 그 천사들이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금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건축의 문제나 시대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페미니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헤이덕의 시입니다. 슬립 오브 아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 제목이고요. 이브가, 아담 이브 아시죠? 이브가 아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브는 아담의 구조였다. 이브의 볼륨이 아담을 채웠다. 아담의 스킨, 피부는 이브의 형태에 매달려 있다. 신이 이브를 아담으로부터 빼내었을 때 죽음이 확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여성이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게 다 유지되었는데, 여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간 공간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죽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죽음이 그 이브가 비운 공간을 채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인데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인 거죠. 아담, 이브인 거죠. 그리고 헤이덕이 쓴 산문, 운문이죠. 운문 중에 하나가 또 여자는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은 운문인데요. 제가 빨간 걸로 칠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여성적이다. 그렇지만 이 뭐라 그러죠? 고드름. 고드름은 남성이다. 그러니까 이 형태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여성이고 형태화된 것은 남성인 거죠. 모든 영혼은 여자가 죽을 때 내파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내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자의 인간의, 여기는 매는 인간이라고 보는 게 낫는데 인간의 심장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을 구성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the birth of house, 집을 탄생하는 것은 여성으로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가 짓고자 하는 모든 집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에는 아키텍트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아키텍트가 인스파이어, 호흡을 받아서 영감을 내 몸에 받아서 그걸 이렇게 낳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가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서의 의미. 여러분, 피터 그리노우의 그 영화, 건축가의 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보면, 피터 그리노우의 건축가의 배라고 하는데 보면, 건축가가 이게 배가 아내의 배처럼 이게 불러옵니다. 아내가 애를 임신해서.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얘기가 전개되는데, 서양에서는 그래서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물 사이에, 벽 사이에 아름다운 여자를 넣고, 그러고는 콘크리트를 우리식으로 친다듯이 벽을 만들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화, 전설, 민화, 민담들이 중유럽부터, 중앙아시아부터 유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이게 내려오는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이 건물을 이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건축도 유지시켜 주고 여성이 인간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death waits living on our time.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요 밑에 한번 가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서구의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체적으로 제가 간단히 지금 산물화해서 해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데리다. 데리다가 꿈을 꾼 것은 여자처럼 말하거나 서기다. 그러니까 철학을 여자처럼 말하고 여자처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데리다가 이렇게 하고,
이리 가라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의 그 대가는 남성의 응시가 이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면 시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통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메타포를 말하는 게 이 눈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이걸 암점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는 암점이라고 번역할 겁니다. 이것을 팡툼, 개숨이라고, 개꿈이, 뭐 이게 뭐 발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라틴어인가요? 개꿈? 까이꿈. 이건 뭐 김원희 선생님 워낙 잘하시니까. 팡툼, 까이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암점이 있어서 대상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베르그 소홍은 공간이 시간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베르그 소홍은 지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가 공간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게 레프레젠트 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고, 니체는 아폴로적인 예술에 대해서 크리틱을 했습니다. 아폴로적인 예술은 태양의 예술로서 보이는 예술입니다. 시각 예술. 하이데거는 세상이 그림으로 변한 세상에 대해서 그 게슈텔이라고 하는 인프레이밍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마치 보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에서 말하면 차경이나 풍경 만들기, 이것 일종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게 보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메를로 퐁테는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엉겨 있는 것이, 보이는 것만 보게 될 때 인간은 납작한 존재가 된다. 말하자면 두께를 잃은 쉘로우 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납작한 존재가 된다. 납작한 존재로 나타난다. 혹은 사물을, 세상을 납작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파레트는 그 언어적인 명정성에 대한 프렌치의 그 패티시즘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 다음 엠마누엘 레비나스인데 뭔가 잘못돼서 스펠링 하나 빠진 레비나스는 헤브라 전통의 그 헬레닉과 헤브라가 있는데요. 헬레닉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문명이고 헤브라는 유태인데요. 여기서는 신의 이름을, 신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것도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우리가 말하면 덧보자, 이렇지만 이니셜을 가지고 만든 것이 실제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은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스는 모든 것을 보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리즘이 있는데, 주의신은 신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 헬레니즘은 사이트, 눈에 대한 것을 광적으로 추구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축의 본질이 뭐냐면, 콜로세움처럼 또는 극장처럼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보고 그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무대화시키고 건축을 극장화시키고 세상을 풍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서구 문명, 헬레니즘의 문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데리다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죠. 현존의 형이상하. 그래서 그런 시각적으로 강조된 시간에 대한 편견, 이것이 서구의 사유를 지배했다. 그래서 폼은 그 자체가 현존이다. 뛰어넘어서 폼의 개념은 쳐다보는 어떤 subjugation, 그러니까 주체화시키는, 예속화시키는 것, 이 본다는 것은 사물을 예속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그 예속화, 주체화는 바로 그 젠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인데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보바르가 말했듯이 성은 여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된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면서 이게 만들어내는 그 성을 젠더라고 부릅니다. 섹스와 달리. 그래서 the idea of form in architecture is regularly linked with man.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남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적인 것은 항상 관객을 남성화시키는 거예요. 남성화시키고 항상 대상을 보이어리즘, 그 보이어리즘 뭐라고 그러죠? 그 관음주의, 관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주인공이 승리하고 이런 할리우드 코드가 있는데요. 할리우드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성을 주체와 객체와 이게 성의 대상으로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는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서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중요시하다는 겁니다. 이리가라이인데요. 이리가라이는 비전의 역할이 이 남성이 지배하는 여기에 이게 시각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로센트리즘과 아큘라센트리즘을 이제 이리가라이가 분석하는데요. 이 펠로센트리즘은 펠로스 남성성이 남건 중심주의입니다. 남건 중심주의고 아큘라센트리즘은 이게 보는 거 아큘라는 이게 보다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예? 눈 중심주의. 그러면 눈 중심주의와 남건 중심주의 이게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리가라이는 여러분들 이리가라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리가라이는 굉장히 그 여성성과 남성성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데 뭐 여성성의 성의 문제, 성기의 문제, 그다음 오르가즘의 문제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해서 남성과 다른지, 왜 남성이 여자를 억압하고 남성처럼 여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남성의 그 담론 속에 여성을 뭐 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자하 하디드의 건축에 이 양반이 나타났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마치 상식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하 하디드 건축의 두 가지 그 핵심 워드가 뭐냐면 포라시티, 그 다음 또 하나는 플루이디티였습니다. 플루이디티는 이렇게 유동하는 거죠. 흘러가고, 그러고는 유동해서 심러스하게.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유동하면서, 그리고 어디서든 다 보는 것들이 서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의 시야, 그러니까 퍼스펙티즘이라고 해서 아르베티 이후에 이제 그것이 헤이득이 볼 때는 건축에서 하나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이게 건물 앞에 놓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뭐 잡지를 내고 이게 쳐다보고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눈이 흩어지는 여기저기 흩어진 다공성,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뭐 다공성과는 반대되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그 아돌프 로스가 르꼬르부제에 대항해서 르꼬르부제가 빌라 사부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인의 전개로 마치 영화처럼 이게 주체자가 그 공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극적으로 보게 하게끔 하고 그것들이 잡지에 잘 나오게끔, 그러니까 포토제닉하게 만들어서 건축을 이미지로 팔아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비판하면서 아돌프 로스가 만든 게 라운플란. 그러니까 그 평면 안에서는 퍼즐처럼 엮여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는 공간이 안 나오고 어떤 것으로도 한 공간이 시퀀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아돌프 로스의 라운플란이거든요. 그 당시도 남성적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한 예리한 비판을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성성을 서구에서 또는 그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해명해내는지, 그리고 이제 바따이유,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하늘, 태양의 철학에 비해서 땅의 철학, 뭐 이런 철학이잖아요. 그 똥의 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앙뽀르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세기 이후에 보면 막 큐비즘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잭스 폴락도 나오는 이런 폼에 대한 그 강력한 크리틱, 예술사에서, 문화사에서 이 앙뽀르메 같은 게가 바로 여성성의 하나의 중요한 특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플루이드 자체, 액체 이게 미케닉스의 역학이 솔리드보다 훨씬 더 여성의 차이를 남성의 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데 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배를 하고 있는 눈의 경제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은 이제 흐름의 그 유동성의 경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마치 대세처럼 변해서 건물이 이게 막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이게 딱 이게 고정된 형태라기보다
그 풍경과 땅과 건물이 이렇게 계속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아이디어들은 한참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관해서 보통은 이제 모던 에라의 마스터 센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에 접어들어서 마스터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다라고 하는 감관은 우리 인간의 그 감관 중에서 7, 80%의 정보를 처리하는 실제적으로는 꼭 서구나 또는 현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트랜스 히스토리칼이다라고 하면 되지만 특히 현대에서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카르티지안 퍼스펙티벌리즘 때문에 데카르트의 원근법주의가 이게 뭐랄까 이게 흥행해서 그 전성기라서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더니티에 대한 크리틱으로서 중요한 것은 눈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균열을 내거나 눈의 헤게모니에 저항하느냐, 이게 모더니티에 대한 중요한 크리틱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뭐 스펙터클 사회라든가 서베일런스라든지 금방 하이데거가 말한 월드 픽처라든지 모든 그 당시 철학자들은 실존주의부터 해서 현상학부터 해서 뭐 베르그송부터 해서 마지막 데리다까지 지금 들루즈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서구의 문화를 탈중심화시키고 탈시각화시키느냐에 몰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건축가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눈의 문제를, 시각의 문제를, 시선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고 그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누군가는 이 문제를 이게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별로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의 눈 중심주의에 대한 크리틱을 보면 feminine was a mode of being slipping away from the light. 그러니까 페미니다라고 하는 건 빛으로부터 빠져나간다. 그래서 하이딩이 페미닌의 존재 방식이다. 이게 숨긴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동양의 뭐라 그러죠? 은자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등등 해서 동양을 여성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오리엔탈리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물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예술과 담론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라칸 같은 경우는 남자가 숨기는 방법과 여자가 숨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그 여자가 모르도록 숨기는 거고, 여자가 숨길 때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도록 숨기는 거예요. 숨김의 대상이 여자는 자기를 향하고 남자는 타인을 향한다. 남자는 항상 대상화시켜서 그 대상을 숨기거나 속이거나 그 대상을 위해서 숨기는 거고, 여자는 자기 자신을 숨겨서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자기 은폐의 과정, 그리고 여성의 그 숨김의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도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심리스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동양 또는 여성성의 문제로 숨김의 문제에까지 건축이 이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건축은 오브제가 되면 안 되느니 등등등등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각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시각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이 시대의 문제는 지배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이 지배의 문제는 동양과 서양의 문제까지 관계되어 있고, 이런 등등 굉장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선과 응시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헤이덕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헤이덕이 왜 이런 건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시선과 응시의 문제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그 시선은 그냥 간단히 보기 좋고 보기 싫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지배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헤이덕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포스트 모던이다, 디컨스트럭티브다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 패션과 보여주기와
그 다음에 시각의 이게 플레이로 건축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건축이 그 근대주의의 기능주의가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자본과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그것들을 건축을 통해서 사회를, 주어진 사회를, 기성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떠받쳐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인식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헤이덕은 자본주의는 3차원 공간만 찬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3차원 공간만. 왜냐면 그렇게 돈이 되니까. 건축이 2차원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3차원 공간을 하기 때문에 나는 공간을 붕괴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을 붕괴시키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단한 건축적 발견에 이르게 되고, 그러고는 공간을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헤이덕은 또 시간을 붕괴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붕괴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명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건축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동하고, 건축의 영역을 시로 이동하고, 건축의 영역을 알레고리로 이동하고, 건축의 영역을 일종의 가면국으로 이동하고 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건축에 다가오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고 해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유포되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덕의 건축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고, 오늘날 한국 건축에서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성장 시대고, 뭐 설계를 하고 싶어도 건물이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순수한 건 순수 건축을 하자라든가 독립 건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행위고 사회에 대한 비판이면서 건축에 대한 탐구고 이런 문제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 이 영역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헤이덕 건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으로 사람들이 작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소망으로 이제 헤이덕을 시작하는데, 우선 시승과 응시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게 시승과 응시의 문제에 관한 다이어그램인데, 요거는 락강이 그린 것이고, 요건 잔 헤이덕의 스케치입니다. 잔 헤이덕이 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벽의 집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벽의 집을 만들게 되는가에 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 여기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는 사물을 내가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도 저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스크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여러분이 보는 그 사이 어떤 지점에 암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이 존재하는데, 이 본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보는 행위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락강이 응시가 무엇이냐, 지금 응시라는 말은 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선은 내가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응시는 나 아닌 모든 눈들이, 여러분들 모든 눈들이, 보이는 눈, 보이지 않는 모든 눈들이 나 이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눈들이 나를 보고 있는 또는 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과 보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응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20대 초반에 락강이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요. 꼬마장이 나에게 파도 위에 있는 무언가를 가르쳤다. 파도 위에 깡통이 하나 있었는가 봅니다. 정어리 깡통이었다. 그 꼬마장이 나에게 묻기를, 저 깡통 보이지? 너 그거 보지? 근데 깡통은 너를 안 봐. 그런데 락강은 깡통이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입점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락강은 어릴 때 무언가가 자기를 본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벤야민이 말하고 있는 응시, 그리고 응시에서 비롯되는 아우라. 여러분들 아우라 그러면 벤야민이 마치 일회성, 고유성만 아우라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벤야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우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시의 측면에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데, 이 응시는 잔 헤이덕 건축이 왜 응시의 문제를 다루면서 건물이 이렇게 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응시는 뭐냐면 시선에 앞서서 존재하는, 그리고 시선을 온 방향에서 둘러싸는 어떤 것, 그리하여 주체는 뭔가를 본과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눈들에 의해 보여지는 이중의 입지를 점유하는데 인간은 그래서 응시 속에 붙잡혀 있는 동물과 달리 상징계라는 스크린을 통해 응시를 조작하고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가 혹시 중요한가? 뭐 그냥 넘어가죠. 제가 여기서 동원한 모든 것들은 주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우리는 오픈 아키텍처 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고 모든 출처를 제가 다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면 더 책을 더 보고 더 봐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 그냥 듣고 야 멋진 애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모든 레퍼런스를 다 찾아뒀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시각상이라고도 이게 분리를 하는데요. 이 브라이슨은 시각과 시각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물을 보게끔 하고 그 사물을 사물이게끔 지각하게 만드는 문화적인 내장고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락강 용어는 상징계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미 그런 일상적인 문화 코드들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지 내가 맨눈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는 저 사람을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얘기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 눈에는 빵이 크게 보이고 동전이 더 크게 보인대요. 실제로. 그건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은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눈 뒤에 있는 눈.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메를로 퐁틴이 말하는데요. 마인드 아이라고 부르는 그 마인드 아이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사후의 상징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인습적 코드를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는 만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예술이란 그러면 뭐냐? 예술은 그 응시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아폴로지 효과는 말로가 구분짓는 현대에서도 별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둘러싼 모든 응시들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내가 그 너머를 지배하고 싶은데 그 너머를 지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것들 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어떻게 매개시켜서 우리 앞에 제시하느냐가 문화 또는 예술 작업의 중요한 책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시오스와 제우시스의 얘기가 있는데요. 파라시오스와 제우시스나 둘이서 만나서 야 누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싸워보자.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성장가? 그래서 파라시오스가 그림을 딱 그리고 제우시스가 딱 그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우시스가 내 그림을 한번 보라 이러는데 이제 딱 보니까 얘는 포도나무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새가 막 날아와서 포도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잘 그렸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파라시오스를 딱 보고 야 이거 치워봐. 니꺼 한번 보여줘. 이러는데 치워줘 그것을 제우시스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시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를 하느냐. 항상 인간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건드릴 때 인간은 유혹의 대상이면서 위험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곧 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시는 항상 절대적 결로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관한 여러분들 설명이 더 필요하면 락강의 실제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petit i, 오브제 petit i로 이게 조금 더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선은 주체의 것이지만 응시는 대상 쪽에 있는 까닭에 시선과 응시 사이의 일치나 공존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나를 결코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보는 것은 누구도 당신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고 나도 네가 보는 것은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응시와 아우라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시죠. 이게 이제 벤야민이 아우라가 응시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벤야민이 보들리아르에 대한 글 중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고 온 겁니다. 이 비인간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죽었다라고 한다거나, 이게 이제 그 음판 사진술인데요.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발음이 있어요. 여기에 오래 카메라를 바라보면 카메라가 우리의 닮은 꼴을 기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응시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의 대상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기대한다. 보세요. 제가 당신을 보면 당신도 나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보았을 때 주님이 나를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아닌 대상이 마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엄습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아우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러한 것이 만나시게 되면 이 아우라가 fullest extent, 완벽한 정도로 아우라를 경험하게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헤이드게 건축의 이 아우라 혹은 이 그 응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시선을 만들어 나가서 시선과 건축 속에서 건축을 통해서 시각 중심주의의 사회를 비판해내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안 나오네. 대상의 아우라를 지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서 아우라를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우리를 보는 능력을 다시 돌려주는, 입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뭔가 예술가가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을 아우라를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술 작품이 마치 나를 보는 저쪽에 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뭐 회화에서는 그런 일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그거를 설명할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시선과 응시의 문제, 시선이 서구문에서 차지하는 문제, 헤이덕이라는 건축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대충 이렇게 여기 지금 마지막이죠. 대충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중에서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10분 더 그래요? 원래 1시간 20분이라 그래 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선생님이 바로 할 수 없잖아요. 괜찮아요? 편하시네요. 이게 시간이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굉장히 급하게 했어요. 예. 신건 선생님은 또 푸코 나중에 강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존헤이덕이 데리다라든지 연관되는 부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접해서 흥미롭게 봤고, 저한테는 이제 존헤이덕의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받는 이미지는 어떤 게 있냐면 오드레더 같은 인물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근데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존헤이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성 관점 바라보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얘기 나온 내용은 이제 그 모더니티에 관한 모더니티에 관한 성격을 남성적인 시선을 규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러니까 서양 사회 전체적인 시선들, 유럽 중심 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그 존헤이덕 입장에서 그 전에 있던 건축, 유럽에 있던 건축 전체를 부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어떤 선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의 어떤 시기에 남성적 시기를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시기 여성적 시기가 유럽에 있었던 건지 좀 해주시면. 헤이덕이 존경한 위대한 건축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헤이덕이 평생을 공부하고 존경한 건축가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르꼬르부제, 또 다른 사람은 미스 반데르 로에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칸도 위대한 건축가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그 두 사람을 늘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우려고 애썼는데, 헤이덕은 이제 시인이다 보니까 꼬르부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꼬르부제가 만든 모든 책들, 작품들은 모든 책을 가져다 놓고, 이게 글은 읽지 않고 그림만 끊임없이 수백 번을 봤다고 그랬어요. 수천 번인가 수백 번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영감과 직관으로 이제 흡수해내는데, 특히 이제 꼬르부제 건물에서 많은 단서를 얻어내고, 그 단서를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꼬르부제 건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수도원 있죠. 그 라뚜렛 수도원의 텅 빈 벽, 그 다음에 그 꼬르부제의 구성원 빌딩, 이런 것 등등을 굉장히 유심하게 공부를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꼬르부제 그 헤이덕은 사실은 그 이전의 건축에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요. 주로 모더니즘 건축가, 예술가와 미술가, 특히 문학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오랫동안 책을 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몰두리 뭔가를 이게 찾아내고자 노력했는데, 그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각보다는 팩틸리티라고 그러는 가촉성.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오펙너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물이 이게 서스펜디드 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물들이 어떻게 허공 중에 매달려 있어서 그것이 눈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과 관계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꼬르부제가 가지고 있는 빛 속의 명료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시각의 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미스의 그 건축에 그 큰 관심과 엄격한 질서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뭐 나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당신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또 찾아내고 이렇습니다만, 그 이전 서구 전체를 헤이덕이 비판했다거나 거부한다고 그러지는 않고, 대가들의 그 건축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눈의 리짐을, 눈의 뭐라 그러죠? 그 지배를 흩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텍타일한, 그 다음 나중에는 내러티브하고 상상과 뭐 이걸 통해서 많이 하려고 그랬습니다.